우르르 쾅쾅 천지가 개벽할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밤하늘이 번쩍이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험준한 산길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고 있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거센 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채의 가마는 마치 거친 파도 위의 쪽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는데 가마꾼들의 다급한 고함과 미끄러지는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가마 안의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며 두 손으로 가마 문설주를 꽉 붙들고 있었으나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질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미는 서러움과 두려움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이 자신의 혼례날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화려한 연지곤지가 눈물과 땀에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오직 이 지옥 같은 산길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가마꾼 하나가 진흙탕에 발이 빠져 휘청거리는 순간 연화가 탄 가마가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처박힐 듯 기울어졌고 연화는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좁은 가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복의 정신 똑바로 차리게 여기서 미끄러지면 우리 목숨은 물론이고 가마 안의 아기씨도 무사하지 못해. 앞선 가마꾼 칠성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포구는 그의 외침마저 집어삼킬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바로 뒤따라오던 또 다른 가마의 행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니 등롱을 든 하인들이 비바람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으나 야속한 바람은 기어이 청사초롱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버렸고 가마꾼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허둥지둥하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빗물에 젖은 흙길은 기름을 부은 듯 미끄러웠고 사람들의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두 가마의 행렬은 좁은 산 모퉁이에서 뒤엉키며 혼란의 극치로 치닫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마치 하늘이 이 기구한 운명의 장난을 예고라도 하듯 인간의 시야를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사스러운 밤이었다.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된 연유를 따져보자면 그날 아침 계모조 씨의 탐욕스러운 신보가 화근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다. 조 씨는 전처소생인 연하를 마을의 소문난 바보인 박서방에게 자신의 친딸인 금옥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김진사 댁의 차남에게 시집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같은 날 두 딸을 시집 보내면서 조 씨는 사람들의 이목과 비난이 두려워 꼼수를 부렸는데 금옥의 혼수품은 비단과 금보화로 화려하게 꾸미고 연화에 그것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무명천과 헌 이불 몇 채로 채워 넣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두 가마의 행색을 비교하며 수군거릴까봐 조 씨는 일부러 해가 질 무렵에야 가마를 출발시키도록 명했고 심지어 금옥의 가마가 먼저 출발하고 연화의 가마가 그 뒤를 따르도록 배치하면서도 두 가마의 겉모양을 비슷하게 꾸며 밖에서는 구분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금오가 너는 이제 진사댁 며느리가 되어 호강할 일만 남았으니 어미 말만 믿거라. 연화 그녀는 바보한테 가서 평생 고생이나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꾸나. 조 씨는 출발 전 금옥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으나 하늘이 그 말을 듣고 노한 것인지 때 아닌 폭우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시 폭풍 우치는 산길로 돌아와 꺼진 등롱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가마꾼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이쪽이다. 이쪽으로 가면 큰 길이 나온다라고 외쳤고 당황한 인부들은 그 소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무작정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두 가마의 꾼들은 서로 뒤엉키며 위치가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원래 앞서가던 금옥의 가마꾼들이 미끄러져 뒤처진 사이
뒤따르던 연화의 가마꾼들이 앞서 나갔지만 그들은 자신이 짊어진 가마가 누구의 것인지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이 김진사 댁으로 가는 길인지 박서방네 초가로 가는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빨리 이 지옥 같은 산길을 벗어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어이 김서방 자네가 맨 가마가 큰 댁으로 가는 거 맞는가? 누군가 물었지만 아따 시끄러워. 이 빗속에 댁인지 적인지 어찌 안단가. 그냥 길 따라가면 나오겠제라는 신경질적인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가마 안의 연화는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서 구박받으며 자라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빨래터에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언손을 호호 불던 기억, 금옥이 먹다. 남긴 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서러움, 그리고 이제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침을 흘린다는 바보에게 팔려가듯 시집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어머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지 왜 이리 모진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저 바보 신랑에게 가서 평생을 조롱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이 가마가 벼랑 아래로 떨어져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연화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 나오지 못했고 오직 그녀의 젖은 소매만이 눈물을 받아낼 뿐이었다. 반면 다른 가마에 탄 금옥은 푹신한 방석 위에서도 불평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놈의 가마꾼들이 발을 어찌 놀리기에 이리 흔들리는 게냐. 내 옷이 구겨지면 너희들 뼈를 추려낼 줄 알아라. 어머니는 왜 하필 이런 밤에 출발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금옥은 자신의 앞길에 놓인 것이 비단길인 줄만 알고 닥쳐올 운명의 장난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표독스러운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한참을 헤매던 가마꾼들은 드디어 산길을 벗어나 마을 어귀 갈림길에 당도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원래대로라면 오른쪽 넓은 길로 김진사댁 가마가 가고 왼쪽 좁은 논두렁 길로 박서방네 가마가 가야 했다. 하지만 어둠과 혼란 속에서 순서가 뒤바뀐 것을 모르는 가마꾼들은 그저 맨 앞에 선 자가 오른쪽으로 뒤따르던 자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고 말았다. 오른쪽으로 접어든 가마에는 연화가 왼쪽으로 접어든 가마에는 금옥이 타고 있었으나 굳게 닫힌 가마문과 덮어 씌운 유삼 비가리개 때문에 아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자,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 진사 어른 댁에 가면 술상이 푸짐할 걸세. 연화의 가마를 맨 꾼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사람이 금옥인 줄 알고 신나게 발걸음을 재촉했고 금옥에 가마를 맨 꾼들은 에이 지질이 궁상 맞은 박 서방네 가서 맹물이나 얻어먹게 생겼군 이라며 투덜거리며 논두렁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어느덧 저 멀리 으리으리한 소슬대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처마 밑에 걸린 청사초롱이 빗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화가 탄 가마가 김진사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가마를 맞이했다. 아이고 이 또 춘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아씨가 도착하셨다. 대문 안쪽에서 활기찬 외침이 들려왔지만 가마 안의 연화는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보박 서방네 집이라면 찌그러져가는 초가 삼간이어야 마땅할 터인데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바닥에 깔린 멍석의 느낌은 가난한 집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장과 피로에 지친 그녀는 그저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착각하는 것이라 여겼다. 한편 금옥을 태운 가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겨우 형체만 보이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 쿵 하고 내려졌다.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적막강산인 그곳에서 금옥은 가마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문이 열리면 화려한 신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김진사댁 둘째 도련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디 한번 볼까.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김진사 댁의 늙은 행랑아범이 연화가 탄 가마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박서방네 쭈구렁 할멈이 금옥이 탄 가마의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번개 한 줄기가 번쩍이며 두 집의 마당을 비추는 찰나 연화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들이켰고 금옥은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신랑 측 사람들은 신부를 부축하여 각자의 방으로 인도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 이불이 깔린 별당으로, 금옥은 우풍이 숭숭 들어오는 윗방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지키며 다가올 아침의 파란을 예비하고 있었다. 연화의 떨리는 손끝이 비단 금침에 닿는 순간, 그리고 금옥의 발이 차디찬 구들장에 닿는 순간,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빗줄기는 그들의 기구한 앞날을 예고하듯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이것이 바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사의 서막이었으니 과연 날이 밝으면 이 기막힌 사연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지난밤의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하늘은 티없이 맑고 새들은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다. 연화는 눈부신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감각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다.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거친 무명의 불이 아니라 매끄럽고 윤기 흐르는 최고급 비단 금침이었으며 방 안에는 은은한 난초 향이 감돌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본 연화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자개로 장식된 화려한 문갑벽에 걸린 기품 있는 산수화,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값비싼 보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가난한 박서방네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연화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으나 생생한 통증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린 연화는 숨이 퇴슬 듯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에는 침을 흘리며 해벌쭉 웃고 있어야 할 바보 신랑 대신 훤칠한 이마와 굳게 담은 입술, 곱게 뻗은 콧날을 지닌 준수한 외모의 선비가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로 김진사 댁의 차남 김도령이었다. 연화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깬 김도령이 천천히 눈을 떴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김도령은 눈앞에 있는 여인이 자신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표독스러운 조씨의 딸 금옥이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연화의 맑고 깊은 눈망울과 단아한 자태의 넋을 잃고 말았. 낭자는 누구시오? 내 정혼녀는 분명 조씨 가문의 금옥 낭자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낭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오? 김도령의 나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다. 저는 박서방 댁으로 시집 오기로 되어 있던 연화라 하옵니다. 지난밤 비바람에 가마가 뒤바뀐 듯 하오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서방님.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김도령은 그런 연화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다. 한편 같은 시각 산 너머 외딴 초가집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악다구니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으악, 이게 뭐야? 이거나 저리 비키란 말이야. 금옥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옆에 누워있던 남자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으며 벽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다 쓰러져가는 움막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곱이 덕지덕지 낀 채 입가에 허연침 자국을 달고 있는 남자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마을에 소문난 바보 박서방이었다.
박서방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색시가 마냥 좋은지 헤헤거리며 웃고 있었다. 색시야 왜 그래? 배고파 엄마가 밥 준대. 그 천진난만한 웃음이 금옥의 화를 더욱 부채질했다. 누가 내 색시야? 나는 김진사댁 며느리란 말이야. 내 가마꾼 놈들 다 어디 갔어? 당장 나와. 금옥은 이성을 잃고 방 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박서방의 노모가 밖에서 밥상을 들고 들어오려다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다냐. 새아가가 첫날 밤부터 왜 이리 노여워할꼬. 쭈구렁 할멈이 금옥을 달래려 했으나 금옥은 할멈이 들고 있던 밥상을 내치며 소리쳤다. 이 더러운 거지. 소굴에서 당장 내보내줘. 우리 엄마한테 갈 거야. 내 비단 입을 내놔. 내 팻을 내놔. 바닥에 뒹구는 보리밥과 시래기국을 보며 박서방은 울상을 지었고 할멈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금옥은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연화의 계략이라 생각하며 이를 갈았다. 그년이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자리를 훔쳐 내 반드시 돌아가서 그년의 머리채를 다 뽑아놓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리라. 금옥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도 표독스러운 눈빛만은 거두지 않았다. 박서방은 우는 색시가 안쓰러운 듯 더러운 소매로 금옥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으나 금옥은 그의 손을 쳐내며 짐승 보듯 노려보았다. 사태를 파악한 것은 계모 조씨도 마찬가지였다. 날이 밝자마자 김진사 댁에서 온 하인 대신 가마꾼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 지난밤의 실수를 고했기 때문이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폭우 속에 등불이 꺼져 그만 가마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아기씨가 박서방네로 가시고 연화 아가씨가 진사댁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씨는 뭐라 이 썩을 놈들이라고 외치며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잠시 정신을 놓았던 조씨는 이내 벌떡 일어나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김진사 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머리채는 산발이 되고 치맛자락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첫날 밤이 지났어도 물을 수 있다고 우겨서라도 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조씨가 김진사댁 소슬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리 오너라, 문 열어라. 내 딸이 그 안에 잘못 들어가 있다. 당장 내 딸을 내놓고 그 천한 것을 끌어내라. 조씨가 대문을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안에서 하인들이 나와 그녀를 막아섰다. 소란스러움에 김진사가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뒷짐을 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조씨를 내려다보는 김진사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이 무슨 해괴한 행패인가? 사돈 부인 채통을 지키시오. 조씨는 김진사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다. 진사어른 억울합니다. 가마꾼들의 실수로 신부가 뒤바뀌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 딸 금옥이가 진짜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미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지냈네. 조상의 위패 앞에서 절을 올리고 합방을 하였으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인력으로 어찌 모르겠는가. 게다가 들어보니 자네가 혼수 문제로 가마를 늦게 출발시키고 꾸밈새를 비슷하게 하여 자초한 일이라 하더군. 김진사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조씨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변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쨌든 물러주셔야 합니다. 제 딸이 저기 박서방네 거지 소굴에 있는데 어찌 모른 척 하십니까? 조씨가 악을 쓰자 김진사는 혀를 차며 하인들에게 명했다. 더 이상 듣기 거북하다. 이 부인을 댁으로 모셔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 행여나 해코지할 생각은 추호도 말게. 내 며느리의 덕성이 자네 딸보다 훨씬 출중해 보이니 나는 오히려 하늘에 감사하고 있네. 대문이 쾅 닫히고 조씨는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김진사의 단호한 축객령에 조 씨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몸부림쳤지만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시각 김도령의 방에서는 김도령과 연화가 마주 앉아 있었다. 김도령은 연화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너무 겁먹지 마시오. 비록 시작은 착오가 있었으나 어젯밤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오. 내 그대의 맑은 눈빛을 보니 소문으로만 듣던 사납고 욕심 많은 여인이 아님을 알겠소. 오히려 하늘이 내게 진정한 배필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소. 연화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평생 구박만 받고 자란 자신에게 이토록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다. 서방님, 저는 천하고 부족한 여식입니다. 저 때문에 서방님의 앞길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연화의 겸손한 말에 김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귀천은 집안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에 있는 법이요. 이제 그대는 내 아내이자 이 집안의 며느리니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오. 반면 금옥은 현실을 부정하며 박서방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안 먹어, 이런 개밥 같은 거 안 먹는다고 금옥이 걷어찬 밥그릇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박서방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려다 손을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 색시가 화를 내는 것이 더 무서운 듯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다. 박서방의 노모가 달려와 아들의 손을 감싸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며느라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지아비한테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금옥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지아비 흑누가 내 지아비야. 저런 모자란 놈을 하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두고 봐.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나. 금옥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절대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김진사댁 며느리 자리를 뺏어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바뀐 운명 앞에서 한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한 사람은 저주의 독서를 내뱉으며 그렇게 두 여인의 엇갈린 아침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폭풍전야에 불과했으니 조 씨와 금옥의 집요한 탐욕이 불러올 파라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뜰 앞에 매화나무에 푸른 잎이 돋아나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담장을 넘어올 무렵 김진사 댁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화기애애하게 변해 있었다. 본디 엄격하고 규율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진사댁이었으나 새 며느리 연화가 들어온 후로 집안 곳곳에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연화는 자신이 본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니었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을 떨쳐내기 위해 남보다 2배, 3배 더 정성을 쏟았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가 하인들과 함께 아침 문안상을 준비하는가 하면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시부모님의 의복을 짓느라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지경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헌신은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준 시댁 식구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김진사는 아침마다 며느리가 올리는 정갈한 밥상과 그 곁에 놓인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보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니 집안에 꽃이 핀 듯하구나. 하늘이 내린 복덩이다라며 껄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연하의 남편 김도령 또한 아내의 지혜와 덕성에 날이 갈수록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아한 외모와 순종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꼈으나 함께 지낼수록 그녀가 지닌 내면의 깊이는 김도령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밤 김도령이 과거 공부에 매진하다 풀리지 않는 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곁에서 먹을 갈던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방님 예길이기에 이르길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고뇌는 옥을 쪼는 아픔과 같으니 곧
훌륭한 그릇이 되실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위로와 격려는 단순한 내조를 넘어 학문적 동반자로서의 식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도령은 붓을 놓고 연화의 손을 잡으며 그윽한 눈빛으로 말했다. 부인의 말 한마디가 천 권의 책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구려. 내 부인을 얻은 것은 과거 급제보다 더 큰 영광이요. 두 사람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창호지 문에 비친 두 그림자는 마치 한 몸처럼 정답게 어우러졌다. 반면 산 너머 밖 서방네 초가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고함과 집기 깨지는 소리에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금옥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거나 마당에 나와 애구는 장독을 깨부수는 것으로 화풀이를 했다. 내가 이런 구정물에 손을 담그려고 태어난 줄 아느냐. 쌀이 없으면 밥을 굶으면 될 것을 왜 나보고 나무를 캐오라 마라. 잔소리냐 시어머니인 쭈구렁 할멈이 밭일이라도 거들어 달라. 사정하면 금옥은 눈을 부라리며 표독스럽게 대꾸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김진사댁 며느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현재의 남편인 박서방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멸시했다.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고 고운 얼굴은 찌푸린 주름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찬 탐욕과 오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금옥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킥킥 복을 발로 찾구먼 저런 신보를 가졌으니 진사댁에 갔어도 쫓겨났을 게야 라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이 집안에도 숨겨진 반전은 있었으니 바로 바보라 불리는 박서방의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가 말도 어눌하고 행동이 챘다 바보라 놀렸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맑은 영혼과 남다른 손재주를 가진 사내였다. 박서방은 아내가 자신을 구박하고 때려도 화를 내기는커녕 금옥이 배고플까봐 산을 뒤져 다래와 머루를 따오고 개울가에서 가장 예쁜 조약돌을 주워와 그녀의 신발 앞에 놓아두곤 했다. 어느 날 오후 금옥이 더워 죽겠는데 부채질해줄 사람도 없다며 짜증을 내자 박서방은 말없이 뒷산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 땀범벅이 되어 돌아온 그의 손에는 대나무를 얇게 저며 만든 정교한 부채가 들려 있었다. 그 솜씨가 어찌나 빼어난지 장인의 솜씨라 해도 믿을 정도였으나 금옥은 그것을 보자마자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따위 대나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비단 부채를 내오란 말이야. 이 멍청한 놈아. 박서방은 짓밟힌 부채를 주워들고 슬픈 눈으로 금옥을 바라보았으나 금옥은 그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읽어낼 마음에 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 조씨가 씩씩거리며 박서방네 집을 찾아왔다. 보쑥해진 얼굴로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조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아이고 내 딸 금호가 이 꼴이 뭐냐. 귀한 내 새끼가 어쩌다 이런 거지꼴을 하고 살아. 조씨와 금옥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울음이 잦아들자 조씨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이대로는 못 산다. 내 기필코 너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말겠다. 김진사댁이 문을 안 열어주면 관아에 가서라도 단판을 지어야지. 금옥 역시 도끼를 품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년이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꼴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끌어내려야 해. 모녀는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연하가 본래 천안 출신이라 도둑질을 일삼았다는 둥. 밤마다 외간 남자와 통정을 한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를 퍼뜨려 진사댁에서 쫓겨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조씨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먼저 김진사댁 근처를 서성이다가 불공을 들이러 절에 다녀오던 연하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씨는 하인들을 물리고 연하에게 다가가 으름장을 놓았다. 네 인연 연하야, 네가 제정신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짐 싸 들고 나오거라. 네가 감히 내 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연화는 갑작스러운 계모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으나 예전처럼 벌벌 떨며 숨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그리 된 것은 아니나 이미 김가문의 조상님께 절을 올리고 그 집안의 귀신이 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자리를 바꾼다는 것은 가문을 욕보이는 일이니 그리할 수 없습니다. 연화의 눈빛에는 더 이상 학대받던 소녀의 나약함이 아닌 한 가문을 지키는 안주인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조 씨는 연화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이내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오냐, 네가 이제 진사댁 며느리라고 콧대가 높아졌구나. 어디 끝까지 그리 버티나 보자. 내일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변하여 내년이 사기 혼인을 했다고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네가 덮어쓴 그 가짜 탈을 벗겨주마. 조 씨는 침을 쉰뱉고는 제 돌아서 가버렸다. 멀어지는 계모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며 다가올 폭풍우에 맞서 싸울 각오를 다졌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그날 밤 김진사댁 사랑채에서는 김진사와 김도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시장터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새 며느리가 사실은 바꿔치기 된 가짜이며 김진사댁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터무니없는 낭설이었다. 김도령은 주먹을 꽉 쥐며 분개했다. 아버님이는 필시 조씨 부인의 소행입니다. 집사람을 모함하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저열한 수작입니다. 제가 당장 관아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김진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소문이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허나 저들이 관아에 송사를 건다면 우리도 피할 수는 없겠지. 며느리의 덕행은 이미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있으나 밖에서 보는 눈은 또 다를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연화는 남편의 방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과거와 계모의 악행이 결국 이 평온한 집안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그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관아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조씨 부인이 김진사댁 며느리의 혼인이 사기라며 고발하였소. 사또께서 친국하실 터이니 김진사댁 며느리와 아드님은 썩 관아로 출두하시오.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하인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연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도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로 방을 나섰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 김도령을 향해 연화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필 귀정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김도령과 함께 당당히 대문을 나섰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조씨와 금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미 승리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게 관아로 향했다. 운명의 장난으로 시작된 이 기막힌 이야기는 이제 고을 사또와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과 거짓 탐욕과 진심이 격돌하는 최후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과연 누가 진흙탕 속에 핀년꽃이고 누가 비단 위에 숨겨진 가시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순간이 코앞에 닥쳐온 것이었다. 둥둥둥 고을 관아의 육중한 북소리가 3번 울려 퍼지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형방청 앞 넓은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과 귀는 모두 동원마루에 높이 앉은 사또와 형틀 앞에 꿇어 앉은 두 여인에게 쏠려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서슬퍼런 관복을 입은 사또의 위험 있는 호통이 장례를 압도했다. 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신성한 혼례를 두고 사기니 모략이니 하며 관아를 소란케 한 연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고하라.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계모 조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으로 기어 나와 땅을 치며 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옵니다. 저 앙큼한 년이 제 친딸의 앞길을 막고 부잣집 마님 자리를 가로채려 가마꾼들을 매수하여 바꿔치기를 하였사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혼인이오니 당장 전연을 끌어내고 제 딸 금옥이를 원래 자리로 돌려주셔야 마땅하옵니다. 조씨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고 그 표정에는 탐욕과 도끼가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 옆에는 금옥이 화려하지만 때가 꼬질꼬질한 비단옷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 역시 어머니를 거들며 악을 썼다. 맞습니다요. 저는 김진사댁 귀한 며느리가 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돼지우리 같은 박서방네 집이지 뭡니까? 저 연화년이 평소에도 저를 시기하더니 기어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모녀의 주장은 거침이 없었고 마치 사전에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거짓을 쏟아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계집이로군. 아니야, 연화 아가씨가 그럴 뿐이 아니네. 평소 행실을 보면 알지 않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또의 시선이 연화에게로 향했다. 연화는 조씨 모녀와 달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단정히 꿇어앉아 있었으며 그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피고 연화는 할 말이 있는가? 사또의 물음에 연화는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답했다. 사또 나으리 소녀는 가마꾼을 매수한 적도 자리를 탐한 적도 없사옵니다. 그날 밤의 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천재지변이었을 뿐 인력으로 꾸민 일이 아니옵니다. 만약 제가 욕심을 부렸다면 어찌 빈손으로 시댁에 들어갔겠사옵니까? 연화의 마지막 말에 사또의 눈썹이 꿈틀했다. 빈손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진사댁 하인들과 박서방네 이웃들이 술렁거렸다. 연화의 남편 김도령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읍소했다. 존경하는 사또 제 아내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혼례 당일 처가에서 보낸 혼수품을 조사해 보시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사또는 즉시 포졸들에게 명하여 양쪽 집안에 도착한 혼수함을 가져오게 했다. 잠시 후 마당 한가운데 두 개의 함이 놓였다. 하나는 박서방네 초가집으로 갔던 금옥의 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진사 댁으로 갔던 연화의 함이었다. 사또가 먼저 금옥이 탔던 가마에 실려 박서방네로 갔던 함을 열라고 명했다. 뚜껑이 열리자 구경꾼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 원단과 금비녀 은가락지 등 값비싼 폐물이 가득 차 있었다. 박서방은 그 보물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반짝이는 것이 신기한 듯 해벌쭉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다. 이어서 사또는 연화가 타고 김진사 댁으로 갔던 함을 열게 했다. 뚜껑이 열리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 함 속에는 거친 무명천 몇 필과 솜이 다 죽은 허니불 그리고 몇 개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조씨, 네가 네 입으로 말해보라. 내 주장대로 연화가 치밀하게 계획하여 가마를 바꿔 탔다면 어찌하여 이 귀한 폐물들이 드남은 박서방내로 보내고 자신은 이런 누더기 같은 혼수만 들고 진사댁으로 갔단 말이냐. 탐욕스러운 자가 보물을 버리고 껍데기만 취한다는 것이 이치에 닿는다고 생각하느냐. 사또의 일갈에 조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갔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연화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초라한 혼수를 연화의 가마에 실었던 것이 오히려 연화의 결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가마꾼들이 짐도 바꿔서 조 씨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승패는 갈린 뒤였다. 그때 가마꾼 칠성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그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으나 서슬퍼런 형틀을 보자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너무 거세어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두 가마의 겉모양이 너무나 똑같아 저희들도 헷갈리고 말았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조씨 마님께서 출발 전에 신신당부하시기를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가마 금옥의 가마는 무조건 먼저 출발시키고 수수한 가마 연화의 가마는 뒤따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 순서대로 갔을 뿐인데 도중에 길이 엇갈린 것입니다. 뇌물 같은 건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가마꾼의 증언은 조 씨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가마를 똑같이 꾸며 구분을 어렵게 만든 것도 날씨를 핑계로 늦게 출발시킨 것도 모두 조 씨의 계략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구경꾼들은 저런 천벌을 받을 여편네 같으니라고 제 꾀에 제가 당했구먼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김도령은 다시 한번 사또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했다. 사또, 이 모든 정황을 보건대 제 아내 연화는 피해자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비록 가마가 뒤바뀌었다. 하나 저희는 이미 조상님께 고하고 부부의 예를 갖추어 합방을 하였습니다. 일륜지대사를 어찌 아이들 장난처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 연화의 덕성을 사랑하며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옵소서. 김도령의 진심 어린 호소에 연화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지켜보던 많은 이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잠시 후 사또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다. 판결을 내리겠다. 조 씨와 금옥은 들어라. 너희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지럽히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관아를 기만하려 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첫째, 가마가 뒤바뀐 것은 너희의 과도한 욕심과 기만책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 둘째, 혼인의 성사는 가마가 아니라 하늘의 뜻과 부부의 연에 있는 바. 김도령과 연화의 혼인은 정당하며 이를 파기할 수 없다. 셋째, 조 씨는 거짓으로 송사를 일으킨 죄, 무고죄를 물어 곤장 20대에 처하고 금옥은 지아비를 공경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 죄를 엄중히 꾸짖어 박서방과 함께 돌아가 개과천 선토록 명한다.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형방들은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사또, 만세 명판결이로다. 조 씨는 아이고 곤장이라니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며 발악을 했지만 포졸들은 가차없이 그녀를 형틀에 묶었다. 곤장 소리와 함께 조 씨의 비명이 울려 퍼졌고 금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부귀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수치심과 고통뿐이었다. 한편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또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사또 나으리의 은혜에 결초 보은하겠나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 박서방을 바라보았다. 바보 박서방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는 몰랐으나 색시 금옥가 울고 있고 장모가 매를 맞는 모습에 겁을 먹고 있었다. 연화는 박서방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형부 부디 금옥이를 잘 부탁합니다. 비록 성격이 모나도 마음 한구석엔 여린 구석이 있는 아이입니다. 형부의 착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언젠가 변할 것입니다. 박서방은 연화의 고운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색시 안 때릴게, 밥많이 줄게 라고 순진하게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본 금옥은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관아의 서슬퍼런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꼼짝없이 박서방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재판이 끝나고 김도령과 연화가 관아문을 나설 때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의 뒤로는 곤장을 맞고 실려나가는 조씨의 신음소리와 터덜터덜 박서방의 뒤를 따르는 금옥의 초라한 행색이 대조를 이루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고 마을 사람들은 인과응보여 사필귀정이라.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법이지 라며 혀를 찼다. 연하는 문득 지난밤의 폭풍우가 떠올랐다. 그 무서웠던 비바람이 사실은 자신을 진정한 인연에게로 인도해준 하늘의 손길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김도령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 이제 집으로 갑시다. 우리의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이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멀어지는 두 개의 가마 자국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탐욕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하루였다. 세월은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동안 김진사댁아니 이제는 김대감댁이 된 그곳에는 경사스러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내조 덕분에 남편 김도령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양하였고 조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연화 또한 정경 부인 제일품의 봉작을 받아 고을 모든 여인들의 귀감이 되었으니 그녀가 가마를 타고 나설 때면 백성들이 길을 비키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연화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고개를 숙이고 겸손을 잃지 않았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고 겨울이면 헐벗은 아이들에게 소못을 지어 입히는 등 그녀의 자비로운 행실은 도성에까지 널리 퍼져 칭송이 자자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으나 그녀의 손마디는 여전히 검소한 살림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온화한 미소는 보는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볕과도 같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대감의 저택 앞마당은 축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은 김대감과 연화 부인의 슬하에 난 장남이 관례를 올리는 날이었다. 늠름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가에는 감격의 이슬이 맺혔다. 부인, 저 아이가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은 모두 부인의 덕이오. 내가 나라실로 집을 비울 때마다 부인이 홀로 가문을 지키고 아이들을 훈육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남편의 따뜻한 치아에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대감. 하늘이 보살피고 조상님의 음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부부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 갔고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이 가문의 깃든 복이 마르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반면 산 너머 외딴 초가집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10년 전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쫓겨난 조씨는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의 가세는 날개 꺾인 새처럼 추락했다. 약 한 첩 제대로 쓸 돈이 없어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한때 떵떵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뼈만 앙상한 몰골로 거적 위에 누워 신음할 뿐이었다. 금옥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남편 박서방을 구박했으나 가난과 고생은 그녀의 젊음과 미모를 앗아가 버렸다. 고운 피부는 거칠어져 나무 껍질 같았고 표독스럽던 눈매는 무탁에 들어가 생기를 잃었다. 에이구, 내 팔자야. 남들은 호의호식하며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금옥은 텅 빈 쌀독을 긁으며 탄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쥐새끼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바보박 서방만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다. 그는 비록 아내에게 매일 욕을 먹고 맞으면서도 아내가 배고파하면 어디선가 국어를 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오곤 했다. 색시야, 이거 먹어. 건넌마을 잔칫집에서 얻어왔어. 떡이야 떡.
박서방이 꼬깃꼬깃한 품속에서 식은 떡 조각을 꺼내 내밀자 금옥은 그것을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과 억울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떡을 씹으며 생각했다. 연화 그녀는 지금쯤 산해진미를 먹고 있겠지. 내가 저 떡을 먹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질투와 원망이라는 독버섯은 금옥의 마음속에서 10년 동안이나 자라나 이제는 그녀의 영혼마저 잠식해버린 상태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연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그토록 구박했던 계모와 이복동생이었지만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쌀 2가마니와 따뜻한 무명천 그리고 약재를 챙겨 박서방네 집으로 향하게 했다. 자신이 직접 가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사태가 악화될까 염려하여 익명으로 돕고자 한 것이다. 하인들이 짐을 지고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나와 있던 박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다. 우와 쌀이다 고기다 우리 색시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방 안에 누워있던 조씨와 금옥의 반응은 달랐다. 하인들이 어떤 귀부인께서 보내신 구율품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려 하자 눈치 빠른 조씨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 귀부인이 혹시 김대감댁 부인이냐? 하인이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자 조씨는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도로 가져가라. 그년의 동정 따위는 죽어도 받지 않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년이 준 쌀 한 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조씨는 악을 쓰다가 결국 기력이 다해 혼절하고 말았다. 금옥 역시 치를 떨며 쌀가마니를 발로 찼으나 굶주림에 지친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차라리 죽여라. 죽여. 연화의 선의조차 그들에게는 모욕과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며칠 후 조씨는 끝내 병석을 털고 일어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죽는 순간까지도 억울하다. 내 자리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떠났으니 탐욕이 불러온 허망한 최후였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금옥은 마지막 남은 정신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머리에 꽃을 꽂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가 김진사 댁 며느리다 비단옷을 다오라고 외치는 광인이 되고 말았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그녀는 희죽희죽 웃으며 허공을 향해 손짓을 해댔다. 연화는 조씨의 부고 소식과 금옥의 광증 소식을 듣고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남편 김대감에게 청하여 조씨의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써주고 금옥과 박서방이 굶지 않도록 몰래 후원해 주기로 했다. 김대감은 아내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구려. 원수를 은혜로 갚으니 그 복이 자손만대에 이를 것이요. 연화의 보살핌 덕분에 박서방은 미쳐버린 아내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박서방은 가끔 제정신이 돌아온 듯한 금옥의 머리를 빗겨주며 색시야 이제 아프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고 그 순수한 사랑만이 폐허가 된 금옥의 삶에 남은 유일한 구원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연화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풍 우치던 그 밤, 엇갈린 가마, 그리고 뒤바뀐 운명. 만약 그때 가마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금옥의 삶은 또 어떠했을까? 연화는 깨달았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나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금옥이 만약 박서방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가난 속에서도 성실히 살려 했다면 비록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했을지언정 마음의 평화는 얻었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김대감 댁에서 교만하게 굴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오. 김대감이 다가와 연화의 어깨에 비단 쇼를 덮어주었다. 연화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방님을 만난 것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도, 그리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도요. 김대감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나 또한 그렇소.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벼슬이 아니라 바로 부인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내리는 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마당에 쌓인 하얀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듯 포근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훗날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인연을 전하위복 준화 외후이라 칭하며 착한 마음을 가진 자는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오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복이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으로 삼았다. 김대감 가문은 대대로 번창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그들이 사는 마을에는 효자와 연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반면 욕심으로 하늘을 속이려 했던 조씨와 금옥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과도한 탐욕을 경계하는 서글픈 전설로 남게 되었다. 산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은 비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두 여인의 엇갈린 한숨소리와 가마꾼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며 옷깃을 여미곤 했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으니 지금 닥친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니여 지금 누리는 행복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직 진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